공정 김현정의 뉴스 쇼. 더 이상의 이변은 없었습니다. 결국 황금빛 트로피는 아트사커 프랑스 것이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승부였죠. 지난밤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 결승전 결과는 4대2. 20년 만에 프랑스가 우승컵을 거머쥐었습니다. 우승 상금이요 431억 원. 프랑스도 또 선수들도 온통 열광의 도가니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히려 진 크로아티아에 더 눈길이 가더군요. 인구 400만 명의 조그마한 나라가 만들어낸 기적. 지고 나서 서로를 감싸 안아주는데 울컥했습니다. 웃음과 눈물의 드라마 월드컵, 이렇게 해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요, 주말 러시아가 축구 열기로 뜨거울 동안 한반도를 달군 건 가마솥 더위였죠.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서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주말이었는데요. 오늘은요, 어제보다 더 덥습니다. 서울의 오늘 예상 최고기온이 34도, 데프리카 대구는 37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볕더위 건강 단단히 잡으셔야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하죠.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월요일 아침 첫 번째 포인트 뭐 봐야 됩니까? 네, 고향 땅 밟게 된 미군 유해입니다. 예, 회담이 어제 이루어졌는데 성과가 좀 있었던 거죠? 네, 미군 유해 송환 작업이 곧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어제 판문점에서 북미 장성급 회담이 열렸고 이후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간밤에 성명서를 내놨는데 이번 회담이 확고한 약속들로 귀결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구체적으로 보면요, 북한에서 이미 수습한 유해들의 송환 문제를 포함해서 다음 단계 조율을 위한 실무회담 오늘 개최하기로 했다 하고요. 또 5,300명으로 추정되는 미수습 미군 유해를 찾기 위한 발굴 작업도 재개하기로 했는데요.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은 11년 만입니다. 사실은 12일에 개최될 예정이었다가 북한이 안 나왔어요, 그 자리에. 네네. 그러면서 연기가 됐기 때문에 좀 조짐이 좀 이상하다, 불안하다 했었는데 다행입니다. 네, 당시 북한이 나오지 않고 연기하기로 한 그 배경이 격을 높이자 이런 거였거든요. 회담의 격을 높이자. 네, 이에 따라서 장성급으로 격상된 회의에서 이렇게 좋은 성과가 거둬진 거죠. 격을 높인 만큼 유해 송환 문제 외에도 종전선언 또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6.12 북미 정상회담의 약속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행되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포인트는 뭡니까? 최저임금 후폭풍, 편의점 집단행동 임박이네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습니다. 8,350원, 올해보다 10.9% 오르는 걸로 확정이 됐는데 이 정도도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오늘은요, 전국 편의점 가맹점 협회가 확대 전체 회의를 여는데요. 동맹 휴업, 심야 할증, 카드 결제 거부 등의 방안을 논의한다고 해요. 카드 결제 거부까지요? 네. 이게 인건비 인상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직원들 수를 더 줄일 수밖에 없고 업주는 더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다. 이런 입장을 내보이고 있는데, 소상공인 연합회는 이미 최저임금 결정 불복종을 선언한 채로 내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서 구체적인 단체 행동 방안을 또 논의할 예정이고요. 이게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최저임금 인상폭이 기대 이하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게 자칫 을과 을의 싸움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나오네요. 지금 양쪽이 다 반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마지막 포인트 뭡니까? 20년 만에 월드컵 들어올린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얘기 해야죠. 네네. 간밤에 결국은 프랑스가 이겼습니다. 동유럽의 복병으로 꼽혔던 크로아티아 4대2로 꺾었습니다. 전반 18분에 크로아티아가 자책골을 먹고 다시 10분 뒤에 동점골을 넣으면서 난타전이 이어졌거든요. 근데 프랑스는 이후 페널티킥을 성공하고 후반에 2골을 더 연이어 넣으면서 기세를 완전히 잡았습니다. 크로아티아가 한 골을 만회하긴 했지만은 역부족인 채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그 마지막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프랑스의 월드컵 우승은 자국에서 열린 1998년 이후 20년 만인데, 지금 프랑스 현지는 기쁨에 열광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난리라고 하네요. 여기까지 보죠.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내 계파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친박, 비박의 구도는 바로 김성태 대표가 원하는 구도입니다. 굳이 친박이란 그게 싫어서 강력한 항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위는 대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최종 후보 1인을 선정한 뒤 오는 17일 위원장으로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당이 비대위원장을 뽑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비대위원장 후보 5명 가운데 1명 박찬종 변호사를 인터뷰했었죠.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주말을 지내면서 상당히 심각해졌습니다. 먼저 비대위원장 후보 5명에 대해서 여론조사로 결정을 하려고 하자 이용구 후보가 난 그럼 안 하겠다.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비대위 준비위에서는 여론조사 멈추겠다.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이 당 의견을 수렴해서 1명을 선정하시고 그걸 전국위에서 추임받도록 아예 전권을 위임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가뜩이나 불만이 가득했던 친박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건데요. 김성태 대행은 그 사람이 그만둬야 될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선정하다니 이건 말도 안 된다. 전국이고 뭐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 상황 김성태 대행과 안상수 비대위 준비위원장은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 생각일까요? 비대위 준비위원장 안상수 위원장 직접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 위원장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상수 의원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오늘 의원총회 열리고 내일 전국이 열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정대로. 10시에. 그럼요. 열립니까? 의총은 10시에 열리게 돼 있고 예. 내일 17일 11시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이미 전국위원회 공고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확실히 열릴 수가 있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전국위 소집 자체가 무효라고 친박계는 주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국위를 열려면 전국위원회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상임 전국위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지금 다 무시하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인데요. 그것은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그 전국위원회 열려서 추인받아도 되는 것으로 이제 법률 검토는 돼 있는데 제가 마침 또 전국위원회 의장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일단 검토는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소집을 해서 그 자리에서 3분의 1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절차 취하면 된다 이 말씀이세요? 그런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 걸로. 예. 그러면은 친박계가 새 결집을 해가지고 전국위 참석을 보이콧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결 정족수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저희들이 또 짚어본 것은 정적수에 문제가 없다. 지금 당을 걱정하는 전국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또 소위 친박계라는 분들이 몇몇 분들이 좀 그렇긴 한데 대체로는 이번에는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친박계라고 할지라도 다 같은 생각이 아니다. 예.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또 왜냐하면 이제 현재는 국회의원분들 중에서 일부가 그러시는 건데 전국위원은 그렇게 분류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당협위원장들과 또 지역에 있는 여러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 450명 정도 지금 참석하시는 거로 돼 있는데 그분들 중에 이제 국회의원들도 다 회원들이기 때문에 위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자면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 사퇴는 절대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 예. 그렇죠. 그것은 관계없이 김성태 대표가 현재 법적으로 법통 있는 기관이거든요. 현재. 그래서 김성태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전국위원회에 추천하는 권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시비가 있을 따름이죠. 그것도 문제 없다. 그러니까 사퇴할 일 없다는 말씀이. 전국위도 예정대로 열어서 비대위원장 선출 절차 내일까지 마무리할 거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근데 이 잡음이 이렇게 주말 사이에 더 커진 이유가 뭐냐면 5명 후보를 놓고 비대위원장 후보를 놓고 여론조사를 돌리다가 이용구 후보가 나는 여론조사 싫다 하면서 사퇴를 해버렸어요. 그러자 그냥 김성태 대행한테 선출 권한을 위임해버리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잡음이 커졌습니다. 지금 설명을 하긴 하셨지만 정치적인 문제일 뿐이다라고 설명은 하셨지만
사실은 그 정치적인 문제가 정당에선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친박계가 이렇게까지 김 원내대표 안 된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분한테 전권을 위임할 때는 생각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게 과연 합리적인 방법이었는가? 예. 그 이제 여론조사는 사실 제가 아이디어를 낸 건데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의총이 파행이 되고 그래서 이거를 그 의원총회라든지 이런 데서 의견을 모으는 게 조금 쉽지 않을 경우에 그래도 여론조사를 해서 나중에 어떤 그 문제가 있을 때 보조 자료를 내놓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했었는데 역시 이제 그런 거를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나마 객관적인 것이 여론조사라고 생각하신 거군요. 그랬었습니다만 예. 그런데 이제 그 지금 김성태 대표가 하는 거에 대해서 과거에는 이제 뭐 자의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해서 걱정을 했는데 5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민들과 함께 지금 추천된 5분들 그래서 그 중에서 선택하는 것은 그렇게 뭐 불편부당하게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런 누가 돼도 수용이 될 겁니다. 이 정도에서는 지금 한 명은 사퇴하셨으니까 4명 중에는 누가 돼도 당 전반적인 분위기는 수용할 거라고 보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공감이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5분 혹은 4분이 추천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김대행이. 그렇죠. 예. 그럼 친박계에서 지금 거세게 반발하는 분들은 아주 일부입니까 당에서? 뭐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요. 다수의 의원님들은 지금 이제 파행을 더 지속해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는 9월 국회에 국감이나 예산을 잘 편성해서 국민들한테 민생을 잘 살피도록 하자 이런 분위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과정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상수 위원장님이 김진태 의원하고 전화 통화를 하던 중에 후보 중에 한 명이죠. 김병준 전 부총리. 김병준 후보를 비판해달라. 이른바 김병준 디스 요청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낱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더니 이제 제가 이제 이 의원님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한 30여 명의 의원님들과 이제 만나거나 이제 전화하거나 문자하거나 이랬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갔죠. 그런데 누구를 뭐 후보를 비판해 달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주문하는 것은 없고요. 서로 이제 의견 교환하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뭐 뉘앙스의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듭니다. 내가 뭐 누구를 뭐 되고 안 되고를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서로 간에 추천하면서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것이죠. 김 교수를 그러니까 김병준 교수를 디스해달라라고 부탁한 걸로 안다. 정확한 멘트가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뭐 그렇게 얘기한 바는 없고요. 후보들을 의원님들이 추천하는 과정에서 이제 본인들의 이제 의견을 낼 수 있고 당연히 이제 또 본인들이 어떤 후보의 부적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검증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그럼 그 통화할 때는 그냥 개인 안상수 의원으로서의 어떤 의견을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서로 의견 교환하는 내가 과정에서. 먼저 얘기하지 않았어요. 더 정확하게는 이제 그런 얘기는 뭐 더 이상 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 내가 봐서 뭐 내가 후보에 대한 어떤 뭐랄까 이런 내용을 얘기하지 못할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고 그쪽에서 먼저 얘기를 걸어왔습니까? 그분은 아니 뭐 좌우간 이제 그런 얘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따가 비공개 회의에서 내가 한번 그 의원님들한테 혹시 궁금하다면 내가 말씀드릴 용의가 있는데 대화의 내용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부적격을 어디다가 이렇게 먼저 얘기해달라고 그런 일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한 30여 명 통화 중에서. 그럼 그분이 잘못 이해하신 걸까요? 김진태 의원님. 글쎄 뭐 표현상에 약간 뉘앙스가 차이고 듣는 사람의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듣는 사람의 마음이 그쪽으로 움직였던 건 아닐까 지금 그 생각하시는 건데 그렇게 나는 누구를 디스한 적은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럼요. 이제 공정하게 하고 추천은 이제 과정에서 제가 조금 이런 분도 있는 게 좋겠다 이런 추천을 했죠. 5분 중에 하나로 할 때. 그러니까 안 위원장이 박찬종 후보를 밀고 있다 이렇게들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밀 수도 있지만 그렇게 명시적으로 꼭 누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은 없이 5분을 다 똑같이 비중을 두어서 여론이라든지 의원님 판단이라든지 혹은 뭐 김성태 대표의 어떤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의원 이제 자연인의 의원 한 명으로서는 얼마든지 의견을 낼 수도 있고 디스할 수도 있고 누굴 밀 수도 있지만 지금 위원장이시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누가 되고 나서도 잡음일 수가 있습니다. 중립성을 위반한 거 아니냐? 뭐 누가 돼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립성을 위반한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일단 비공개 회의에서 그런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국민들이야 뭐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를 하시라고 보고 의원님들한테는 비공개 회의에서 좀 그 과정을 이렇게 뉴스에 보도된 내용 중에서 조금 적절치 않게 표현된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아니 그나저나 위원장님 다른 걸 다 떠나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갈등이 심해서야 어떤 분이 비대위원장이 된다고 한들 과연 그분에게 얼마나 힘이 실릴까? 얼마나 그분이 강력하게 개혁을 해나갈 수 있을까? 사실 이런 우려는 좀 있어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실이 그런데 이제 뭐 의원들께서도 이제부터는 정말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 국민들한테 어떤 희망을 줄 거냐를 이제 고민을 더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정 과정은 어렵지만 비대위원장 어느 분으로 결정이 되면 그분을 중심으로 마음을 모으고 서로 잘 협의해 가면서 이제 전환점을 허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근데 그분이 공천권도 없잖아요. 사실은 제일 강력한 게 공천권인데. 과연 그분이 정말 이 칼은 칼인데 빵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이제 제도적인 어떤 그 개혁을 확립하고 확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제일 정치권의 큰 문제는 공천권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천권을 국민들한테 당원들한테 넘겨주는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와 같은 그와 같은 공천 개혁을 완성을 한다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고 또 공천 개혁 지금 말씀하셨어요. 공천 개혁. 박찬정 후보가 금요일 날 박찬정 변호사가 저희 프로그램 나오셨을 때 얘기한 게 바로 그 공천 개혁이었거든요. 상향시 공천으로 반드시 만들어 놔야 된다. 이번 비대위원장은 거기에 동감하시는 거군요. 그건 물론 뭐 저의 평소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앙당을 슬림화하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같은 기회를 갖췄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영등포를 당사로 옮겼는데 그야말로 당사 비용을 10분의 1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당에서 좌지우지해가지고 지금 사실 우리 당만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지금 청와대가 있고 민주당 자체는 무슨 청와대 출장소다 이럴 만큼 우리가 그동안에 그 지도부에서 국회의원들한테 그야말로 국회의원들을 뭐 조직원처럼 활용하는 그런 내용으로 정치가 운영이 됐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국회의원들을 헌법기관으로 인정하고 그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제도적 개혁서부터 그러한 여러 가지 개혁을 한다면 알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의미는 있다 이렇게 보고 또 지금 현재 소위 인적 청산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다음 공천에서 얼마든지 지금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불가역적으로 그야말로 고칠 수 없게 규정을 만들어서 공천에 불이익을 준다든지 하면은 충분히 목적하는 바는 달성할 수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상수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상수 비대위 준비위원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덥지 않아요? 저 에어컨 켰습니다. 어제 처음 켰어요. 올 여름 들어서 처음으로. 네. 저도 살짝 사실은 켰어요. 아우 진짜 이렇게 더워도 되는 거예요. 물론 여름은 더워야 여름입니다만. 네, 그렇긴 하지만. 알지만 정말 힘든 월요일 아침. 그래도 우리 행간 씩씩하게 전해드려야죠. 네. 뭐 가지고 오셨어요? 북한 여종업원 집단 탈북 사태. 잊을만 하면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요.
식당 지배인 허강일 씨가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동남아에 식당을 차려주겠다고 약속해 한국에 들어왔다 이렇게 폭로를 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국정원 기획 탈북 폭로한 탈북 지배인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류경식당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류경식당의 지배인 허 씨 이전보다 더 자세하게 탈북 과정을 공개했어요. 네,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공개를 했는데요. 예. 우선 자신이 국정원의 협력자였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뒤에 국정원 사람들이 탈북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해주고 동남아의 국정원 아지트로 쓸 수 있는 식당을 하나 차려줄 테니까 종업원들과 같이 식당을 운영하라 이렇게 꼬셨다. 나를 꼬셨다. 네, 이렇게 탈북 동기를 설명했고요. 여종업원 대다수는 동남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줄 알고 따라왔다가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고 나서야 탈북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종업원들은 그냥 다 동남아로 가는 걸로 알고 있었다는 네, 거죠? 몰랐다는 거예요. 탈북하는 줄. 예. 이 과정에서 국정원이 한국에 오지 않으면 국정원에 협력했던 사실을 북한 대사관에 폭로하겠다. 이런 협박도 했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예. 자, 집단 탈북 과정을 상당히 자세하게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고 공개한 중국 식당 지배인. 이 뉴스의 행간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인간은 말이 달라졌다입니다. 누구요? 허강일 씨 말이요. 탈북 계기를 설명하는 허 씨의 말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2016년 민변 변호사들과 2차례 면담을 했거든요. 예. 그때는 인터넷으로 한국 영화 드라마를 본 것 때문에 북한에 소환돼 처벌받을까 봐 두려워 한국에 오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말했었죠. 네. 국정원 시키는 대로 했을 테니까. 지난 5월 JTBC 인터뷰에서는 말이 조금 달라졌어요. 예. 국정원 정보원 역할을 하다가 신분이 탄로나게 돼서 국정원에 SOS를 보내 탈북을 준비해달라고 했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뭐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들켰든가 어쨌든 간에 자발적으로 탈북을 주도한 것처럼 보여지도록 말을 했는데 이번에는 말의 뉘앙스가 달라졌잖아요. 국정원이 꼬셨다는 거 아니에요. 동남아 가서 너 식당 할 수 있게 해줄게. 내가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나는 완전히 수동적으로 속은 거다로 네. 확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나중에 가서 내가 고민하니까 너 북한 대사관에 우리 협력자였다는 거 알려줄 거야?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오게 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죠. 과연 허 씨의 말을 얼만큼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살짝 의문이 드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은요? 두 번째인가는 하지만 달라지지 않은 것도 있다입니다. 뭡니까? 여종업원들이 모르고 탈북했다는 사실이에요. 여종업원들의 이게 사실은 말. 핵심이죠. 이번 사건에. 그렇죠. 그러니까 허 씨와 여종업원들은 일관되게 탈북 사실을 몰랐다. 여종업원들이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전에 Y시간에 권영철 선임기자가 허 씨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여종업원들이 어리니까 한국에 살다 보면 자연히 내가 납치해 왔어도 얘들이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다. 한국이 좋으니까 여기 살다 보면은 그 아이들도 이해할 거야. 전혀 모르고 탈북을 하긴 했지만 예. 이라고 하는 게 붙어있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도 동남아 가서 식당을 영업하는 줄 알고 따라왔다가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고 나서야 한국으로 가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으로 7명 돌아간 여직원들이 있었잖아요. 19명 중에 12명은 한국으로 왔고 예. CNN과 인터뷰에서 지배인이 동료들을 속여서 남쪽으로 데려갔다 증언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일관되고.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일부 여종업원들과 면담했잖아요. 예. 여기서도 거의 비슷한 똑같은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허 씨와 국정원 사이에 누가 먼저 뭐 가자고 했고 뭘 수동적이건 적극적이건 이걸 떠나서 여종업원들은 기획탈북의 피해자가 분명하다. 그렇게 이것만은 지금 보일 수밖에 없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마지막 행간이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감출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입니다. 이 상황이요. 네, 의혹이 눈덩이처럼 지금 커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뭡니까? 종업원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했다. 이것만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손가락 끝이 계속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정부는 달을 감추려고만 하고 있거든요. 달이 손바닥으로 이렇게 가린다고 가려지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현 정부의 곤혹스러움이 이해 못할 바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국정원이 만약에 이렇게 기획탈북을 했다면 진짜 국제범죄, 납치를 한 게 되잖아요. 그것도 이 전 정권에서 이루어진 일인데다가 예. 여러 가지로 곤혹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그 중간 중재자 역할을 국정원이 맡고 있잖아요. 그렇죠. 국정원을 흔들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고민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상태로 그대로 계속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덮고 넘어갈 수도 없는 상황 아니냐. 네. 철저한 진상조사 필요하고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정도로 가야 한다. 이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승감님 결국은 정도가 답입니다. 이러셨는데
정도가 그럼 뭘까? 이게 또 궁금해지네요. 의견 보내주십시오. 2부로 갑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서울의 온도가요. 벌써 26도. 어마어마한 날이 시작되는 느낌입니다. 26도.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 아예 시원한 냉수 한 잔 싸가지고 나가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날이 더운데 오늘 일부 행간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문자도 후끈합니다. 청취자 이모선님은 도대체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 종업원들을 왜 국정원이 기획 탈북시켰는가? 왜가 빠졌네요. 왜입니까? 물어오셨는데 왠지는 진상조사를 해봐야겠죠. 수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허강일 지배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5월 30일로 약속을 했었다. 그런데 갑자기 4월 3일 밤에 전화가 와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으니 4월 5일에 무조건 출발해야 한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리고 4월 7일에 인천공항에 이들은 입국을 하죠. 4월 13일이 총선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에서는요. 세월호 참사 당시에 20여 명의 단원고 학생들을 구했던 파란 바지의 의인 여러분 기억하세요? 김동수 씨. 김동수 씨가 지난 금요일에 청와대 앞에서 자해를 했습니다. 이게 벌써 알려진 것만 4번째입니다. 김동수 씨, 트라우마가 있다고 우리가 짐작은 하겠습니다만 도대체 이 정도까지 하는 이유는 뭔가? 이게 전혀 치유가 되지 않고 있는 건가? 가족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가족, 아내분의 이야기 첫 순서로 직접 들어보죠. 이택수의 여론에서는요. 운동선수 병역 특례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 스페셜 여론조사로 돌려봤고요. 변상욱의 기자수첩에서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2018 편의점 휴업, 1920 평양 냉면집 파업. 이것만 들어서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변상욱 대기자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화제 인터뷰에서는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죠. 미스 함무라비. 작가가 현직 부장판사입니다. 그 유명한 문유석 판사. 오늘 첫 방송 출연 만나시겠습니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 다른 생존자들을 구했던 파란 바지의 의인.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죠? 바로 제주도에 사는 김동수 씨 얘기인데요. 기울어지면서 침몰하던 배 위에서 단원고 학생 20여 명의 목숨을 구했던 말 그대로 의인입니다. 그때 파란 바지를 입고 구조활동을 하는 모습이 영상에 잡혀서 그때부터 파란 바지의 의인 이렇게 불려왔던 분인데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 이 김동수 씨가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자해를 해서 병원으로 옮겨지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김동수 씨가 자해를 시도한 게 벌써 4번째입니다. 이 세월호 사건 이후에 심각한 트라우마를 얻은 게 원인이라고 하는데 아니 큰 박수를 받던 세월호의 의인, 세월호의 영웅이 어쩌다가 이런 상황이 된 건지 가족 얘기를 직접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동수 씨의 아내세요. 김영숙 씨 직접 연결을 해보죠. 아내분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남편 곁에서 간병하고 계시다고요? 예, 어쨌든 서울에서 이제 입원했기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제주도에서. 상태가 어떠세요, 김동수 씨? 아직은 그 자해한 부위를 수술한 상태라 너무 힘들어하기는 하죠. 입원은 그 복부이고 상처가 깊게 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힘들어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심각한 부상이라고 들었는데 그래도 지금 말씀 들어보니 초동 조치가 빨라서 이나마 이 정도 상태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청와대 간다는 거를 인지해서 서울에 있는 이제 이렇게 지인들에게 조금 미리 연락을 좀 해서 가달라고 해서 제가 청와대 쪽으로도 연락을 해놨었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좀 주시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아내분이 하게 되셨던 거예요? 남편이 그 핸드폰을 두고 갔는데요. 저에게 미리 그 사전 그 문자를 미리 예약해놨는데 정말 천만다행으로 어쨌든 그 비행기나 버스가 많이 지연되다 보니까 도착하기 전에 저에게 먼저 문자가 이제 와버린 거죠. 예약 전송 버튼을 누르고 갔는데 그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그 음성 메시지가? 이렇게 저한테 메시지는
뭐 사랑하는 각시 뭐 미안하다. 내가 청와대에 갔다가 내려가겠다. 이렇게 하고 또 녹음이 또 바로 있더라고요. 한 50초 정도. 예. 그래서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다시는 나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근데 그동안 자기가 뭐 국가기관이나 이렇게 자꾸 요구해서 뭐 힘들게 했다면 그것을 용서해달라는 내용. 이제는 좀 다 내려놓고 싶다.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사실상의 유서까지 써놓고 서울로 떠난 남편. 근데 불만이야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내가 왜 그런 일을 당하고 이렇게 고통받아야 되나 불만이야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자해까지 하는 건 사실은 차원이 다른 상당히 극단적인 행동인데 남편이 지금 자해를 시도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실제로 뭐 이렇게 알려진 것만 또 4번이고 사실은 또 이번 사고 있기 전에 3주 전에도 뭐 기사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4번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었는데 그거 말고도 또 몸을 상하게 한 적이 자해 시도를 한 적이 더 있어요? 네, 여기 올라오기 전에 이제 한 3주 전에 그런 사고가 있어서 그래서 제주도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거든요. 서울 올라오기 전에 3주 전에. 그러니까 저는 잘 이해는 안 가요. 왜 이렇게 계속 스스로를 해하려고 시도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제가 세월호 참사 후에 지금까지 계속 어쨌든 자신의 고통을 계속 호소했고요. 하루하루가 힘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국가에서 왜 나를 외면하지라는 이런 생각을 계속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뭐 이렇게 지난번 그 청문회장 같은 경우는 방청석에 앉아 있으면서 계속 답답하잖아요.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사람 그 앞에 있는 증인들은 계속 변명만 하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본인은 그 사람을 해하면은 자기가 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답답을 하니까 이제 자기 몸에다가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근데 구조 책임자 아니셨잖아요, 김동수 씨. 그냥 배에 탄 승객 중에 한 명이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죄책감을 이렇게까지 심하게 느끼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그날의 이제 영상이 하루도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때 조금 더 침착하지 못했다는 어떤 자괴감 같은 거. 내가 그때 그 객실문을 아무도 없다고 했을 때 그 말을 믿지 말고 내가 더 한 번 더 뭐 문을 열어볼 거라나 후에. 그날 또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게 이제 본인이 구조하고 나와서 그곳에 있는 해경에게 이제 배 안에 200~300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자신들이 모두 구조할 거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했을 때 자기가 그 말을 고스란히 믿었던 거를 이제 가장 후회하는 거죠. 거기서 믿고 물러났던 것, 내가 왜 물러났던가.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더 다그치고 옆에 서 있었어야 되는데 왜 내가 그냥 왔지? 이런 죄책감. 그렇죠. 그래 뭐 아저씨 좀 기다려주세요. 그 나왔을 때 막 창문 두드리는 모습. 그래서 어떻게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당사자만의 죄책감이 있는 데다가 이 세상에 대한 울분, 분노 이런 게 섞이면서 감당 못할, 자신도 감당 못할 상황이 돼버린 거군요. 김동수 씨가. 그렇죠. 근데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를 많은 분들이 호소하면서 그 당시 생존자들에 대해서는 정신치료가 계속 진행이 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정신치료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남편이 우연하게 처음에는 좀 괜찮았더니 안산 가서 보니까 거기 어쨌든 그 센터, 트라우마 센터가 있어서 처음에는 이제 서울을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를 거기 상담이랑 프로그램도 참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갔다 왔다 하는 이제 경비도 본인이 이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거기는 또 이제 유가족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본인이 자꾸 유가족들 앞에서는 좀 죄인이라는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제주로 돌아왔는데 제주로 돌아오고 나니까 정말 치료받기는 더 어려워졌고. 예, 그렇죠. 이제 뭐 도의원이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치료가 된다라는 믿음이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동수 씨 하면은 이미 의인으로 워낙 유명한 파란바지 의인으로 워낙 유명한 분이라 국민 중에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미 의상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올 1월에는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하기도 했고 생계도 유지하실 수 있게 어떤 대책도 마련을 해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국가가 해줄 만큼 도움을 드린 것 아닌가. 정말 상황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줬는데 김동수 씨가 또 이렇게 자해하시는 모습, 청와대 앞에 와서 이렇게 항의하시는 모습을 보고 뭐 기사 밑에 달린 댓글들 보셨겠지만 좀 안 좋게 보시는 여론도 분명히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근데 저도 뭐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뭐 이렇게 무엇을 달아서 한 것처럼 비칠 바가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근데 뭐 설마 남편이 그날 뭐 구조를 하면서 내가 이거 구조를 하면 내가 뭘 얻을 수 있고 이런 걸 계획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아니죠. 근데 이제 일상으로 이전에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훈장 같은 경우도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 훈장 받으면 되게 자랑스러운 거잖아요. 그럴 받을 일도 사실 없고 근데 물론이죠. 사실은 정말 훈장을 또 받는 한순간 뿐이지 실제 남편에게 내가 아프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어떤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남편이 훈장을 좀 거부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걸 받아서 뭔 의미가 있냐. 나는 이렇게 몸과 마음이 힘든데 이 훈장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근데 이제 가족들이 뭐 좋아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 받긴 했는데 그것도 이제 남편에게는 이제 큰 의미가 없던 것 같아요. 어떤 실질적인 어떤 치료나 지원을 좀 잘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세월호 사건 이후로 이렇게 좀 그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진 상태가 되면서 가족들 삶도 많이 변했겠는데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뭐 저와 딸들도 이제 아빠가 그런 일 했으니까 자랑스러워하고 뭐 시댁이나 친정 식구들도 이제 자랑스러워했는데 이게 트라우마도 골든 타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빨리 남편을 이렇게 치료했어야 되는데 이게 눈으로 막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저도 막 일한다고 방치해 내버리고 이런데 이게 쌓이면서 이제 첫 번째 자해 이후부터는 남편이 전혀 180도로 달라져 버렸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골든 타임을 놓친 게 아닌가 그 생각이 이제 와서 좀 후회로 드시는 거군요. 이제는 저희가 책임을 지기에는 저도 그전까지는 자신 있었거든요. 딸이랑 저들도 이제 이보다 더 나쁜 일은 앞으로 우리에게 없을 거야. 뭐 이번이 마지막일 거야. 그러면서 서로 또 위로하고 또 사람들 응원에 힘입어서 또 힘을 얻고 막 이랬는데 이게 사면을 돌아서 다시 제자리에 온 것 같은 그런 절망감 있잖아요. 내가 이 터널만 지나면 이제 좀 빛을 보겠지 했는데 또 다른 터널과 큰 산이 앞에 놓여 있으니까 이렇게 저도 사실은 좀 많이 벗어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게요. 보니까 지금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제가 도와달라는 게 금전적인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나마 남편이 가장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공간.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뭐 아무것도 안 해드린 상태는 아니에요. 이것저것들 뭐 의상자 선정 또 훈장도 드리고 보상금도 있긴 했습니다만 이분이 이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더 이상 뭐 이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힘내시고요. 얼른 완쾌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파란 바지의 의인 지금 4번째 자해 시도다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알고 보니까 4번 이상의 자해 시도가 있었군요. 어떻게 된 사정인지 가족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봤습니다. 이 트라우마란 게 이렇게까지 진행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이거 어떻게 이분을 사회가 해드릴 수 있는 걸까요? 전문가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경북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정운선 교수입니다. 정 교수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청취자 양승균 님도 아니 이분이 왜 이렇게까지 되신 건가요? 보상이 부족했던 겁니까?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정말 이해가 안 간다. 0997 님도 그러시고 많이들 아파하시면서 동시에 궁금해하시는 게 트라우마라는 게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자해 시도를 뭐 5번 지금 말씀하신 게 5번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느냐. 치료를 아예 안 받은 것도 아닌데 이런 질문들 주세요. 네, 트라우마는 평생도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까지?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요, 자살 위험이 가장 높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자해도 굉장히 많이 흔하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요, 다른 사람은 겪지 못한, 인생에서 예상하지 못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경험이 트라우마거든요. 그런데 그 트라우마를 겪고 나면 그 일이 끝났는데도 마치 뇌는 그 사건을 다시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반복해서 뭐 이런 컴퓨터에 그 바이러스가 걸리면은 자기도 원하지 않는 팝업창이 계속 뜨잖아요. 그런 것처럼 재경험이 들고 잠을 쉽게 들지 못하는 늘 긴장되어 있는 상태, 자해를 할 때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 감정 기복이 크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충동적이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치료를 해도 정신과 상담을 받고 뭐 치료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그게 조금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해결이 안 되고 계속해서 자해 시도하고 평생을 그렇게 앓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치료를 받으면 많은 분들이 회복은 되시는데 계속 되시는 분들도 한 20% 정도는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특히 양심적이고 다른 분에 대한 측은지심이 많은 분들이 이런 위험이 높습니다. 제가 그 의인분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절제절명의 순간에서 그 많은 분들을 구하신 것을 보면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요. 그러면은 자신이 구한 사람을 생각하기보다는 구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릴 확률이 높고요. 또한 지금 자신이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자책감이 높아서 이런 분들의 분노가 안으로 향하면 자해라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동수 씨 파란 바지 의인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세월호 사고 그 순간에 멈춰버린 거네요. 네, 맞습니다. 프리즈라는 상태라고 설명도 하는데요.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순간에 계속 머물러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런 증상을 잘 모르니까 왜 극복하지 못하냐,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본인에는 그게 혼자 힘으로는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월호 다른 생존자들이 저는 걱정이 돼요. 김동수 씨는 아주 극단적인 형태의 뭐 청와대 앞에서 자해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서 뉴스 보도가 되니까 우리가 이분이 정말 마음고생을 아직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지만 다른 생존자분들, 뭐 학생들 이런 분들을 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혹시 좀 얘기를 전해 듣는 게 있으세요? 네, 사실 저는 그 단원고에서 그 남은 아이들, 가지 않은 아이들, 선생님 아이들 이런 분을 치료를 했는데요. 네, 세월호에서 생존한 단원고의 75명의 아이들 옆에는 사실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전문의가 2년 동안 상주하면서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가장 어려운 순간들을 아이들과 부모님과 선생님과 함께 해줬죠. 그래서 다행히도 그 아이들을 저희가 잃는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들은 지금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동수님의 경우에는 아마도 그런 적극적이고 아주 핵심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한 우리 사회 통념상 성인 남자들의 경우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극복해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아직도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자해라는 것을 저희가 문제행동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아까 가족분도 그러셨어요. 아내분도 그러셨어요. 처음에는 몸의 상처를 이제 치료하느냐고 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적극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 물론 뭐 상담받고 이렇게 했지만 적극적으로 받지 않아서 골든타임을, 트라우마 치유의 골든타임을 놓친 게 아닌가라고 그분은 일반인이지만 스스로 판단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성인 남성, 그것도 생존자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아동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도 많이 치료를 하는데요. 굉장히 오래된 아이들도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면 물론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보통 3년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3년? 그러니까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투자하면 안 되는 일은 없고요. 전문가가 옆에서 도와주면은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아니라 외상후 성장 상태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전문가의 어떤 입급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분이 그 선행을 베푼 후에 국가가 해준 게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문자 주셨는데요.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은 드렸죠. 의상자로 선정이 됐고 올 초에는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주선을 해서 이분이 좀 힐링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숲길 관리사, 숲길 안내사, 숲길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또 마련을 해줬고요. 보상금으로는 1억 원 정도를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해줬다 이건 아닌 것 같지만 이 정신적인 트라우마라는 게 또 물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은 자기 스스로를 치료하려고 하면서 술이나 담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서 알코올 중독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충동 도주이 더 안 되거든요. 충동 조절이 안 되고 삶은 더 망가지고. 가족들은 왜 이러나 더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가족들 전체가 삶이 고통스러워지는 쪽으로 점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트라우마가 어떻게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서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경북대학교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신건강의학과 정운선 교수였습니다. 한 주간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택수의 여론. 오늘도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좀 앞에서 슬픈 얘기를 해서 마음이 울적한데 기운을 좀 내보겠습니다. 축구 얘기하면서 보셨어요 어제 밤?
아니요, 못 봤습니다. 어제는 못 봤습니다. 어제 12시에 시작해서 저도 사실은 다 보고 자지는 못했고 하이라이트로 쭉 보고 하이라이트 봤습니다. 예, 끝에 막 감동하는 모습들 보고 이랬는데 예상 어떻게 프랑스가 이길 거라고 예상들 하셨죠? 네. 프랑스가 대부분. 뭐 순위도 높았지만 또 크로아티아가 그 전 경기에서 너무 많이 연장전을 겪었기 때문에 지쳐 있었죠. 맞아요. 러시아 월드컵 이렇게 해서 막을 내렸습니다. 이택수 대표는 어떤 경기, 어떤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역시 독일전이죠. 독일전. 네, 한국과 독일전. 그 뒤로 우리 선수들 돌아와서 지금 K리그 뛰고 있거든요. 네. 보셨어요? 전 뉴스 봤는데요. 조현우 선수. 예. 대구. 지금 계속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더라고요. 2승 1무였나요? 아, 그래요? 선방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현우 선수. 지금 약간 눈빛이 흔들리셨는데 여러분. 뉴스를 봤습니다. 뉴스라도 보시길 정말 다행입니다. 사실 저는 문선민 선수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끝나고 나서. 그래서 이제 문선민 선수에게 관심이 생겨서 너무나 참 귀엽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응원해주고 싶어서 경기를 좀 봤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K리그가 재밌구나. 그렇죠. 우리가 너무 외면했던 거 아닌가. A매치에만 너무 열광했던 거 아닌가. 좀 반성하게 되면서 K리그 활성화가 시급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스페셜 여론조사도 이 축구에 대한 관심을 모아서 어린 선수들, 군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 선수들에게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에 대한 여론조사를 돌려봤죠. 네, 저희가 지난 12일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12,971명에 접촉을 해서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했고요.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는데요.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최근 월드컵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손흥민, 조현우 선수에게 병역 특례 혜택을 주자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운동선수는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를 해야 병역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운동선수의 병역특례 범위를 지금보다 확대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축구로만 한정한 게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운동선수의 병역특례를 지금보다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대의 방법까지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조금 더 확대하자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국위를 선양한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 2번은 운동선수에게만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이므로 확대 반대한다. 3번 잘 모르겠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조사 결과가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저희가 이걸 가지고선 짧은 토론을 한번 진행했거든요. 사실 뉴스쇼 청취자들은 반대가 많았어요. 근데 항상 리얼미터가 여론조사를 돌리면 뉴스쇼 청취자 의견과 100% 일치하진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뚜껑을 좀 열어보죠. 운동선수 병역특례 확대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47.6%, 반대한다는 의견이 43.9%, 대략 48대 44 정도로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나타났는데요. 찬성 의견이 소폭 높았습니다. 오차 범위 내기는 하지만 어쨌든 찬성이 조금 더 많네요. 그렇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8.5%였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확대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보단 조금 더 해줘도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47.6%나 나왔어요.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군대 갔다 온 남성들은 좀 병역 특혜 늘리지 말자는 쪽 의견이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성별 차이가 있습니까? 남성이 찬성 의견이 높았는데요. 남성이요? 네. 50.1%가 찬성했고요. 43.8%가 반대했습니다. 반면에 여성은 찬성 45.1, 반대 44%로 여성은 팽팽했고 남성은 한 7%포인트 가깝게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운동, 스포츠를 좋아하는 남성들의 긍정적인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아예 질문을 던질 때 축구나 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더 대답을 많이 했을 가능성. 이런 것도 좀 전문적으로 있지 않아요? 분석해보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운동선수 전반으로 질문을 하긴 했습니다만 모두의 월드컵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손흥민, 조현우 선수 이 국민 청원 소식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인 의견이 높아진 것 같은데요. 그냥 이런 월드컵 관련된 혹은 손흥민, 조현우 선수 이름이 앞에 설명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면 보다 더 팽팽하게 나타났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차 범위 내에서 찬성 병역 특혜 확대해 주자라는 찬성 의견이 조금 더 높았다는 거 전해드리면서
정리조사로 가보죠.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가 4주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일주일 전 대비 1.2%포인트 하락한 68.1%로 2주 연속 60%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4주간 7.8%포인트 하락했는데요. 가장 고점을 최근에 찍었던 게 6월 둘째 주에 75.9%였는데 예. 대략 8%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 하락세가 계속되는 이유는 뭐라고 분석하세요? 국내 현안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예. 최근 들어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제 도입 논란이 있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에 순방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접견 논란이 있었던 지난 화요일 날 66.9%까지 빠지면서 기존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진보층 일부가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분석을 하시는군요. 이번 주 68.1% 대통령 지지도, 정당 지지율이 저는 궁금해요. 지금 정의당의 상승세가 상당하던데 이번 주도 혹시 올랐어요? 네, 정의당이 7주 연속 상승을 했고요. 또 창당 후 최고 기록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그래요? 지지율이 11.6%. 11.6%? 네, 지난주에 10.4%였는데 1.2%포인트 올라서 지금 지방선거 이후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반면에 민주당은 45.6%로 지난주 대비 1.9%포인트 빠졌습니다. 한국당도 17%로 지난주 대비 1.3%포인트 빠졌는데요. 한국갤럽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한국당과 정의당이 10% 동률로 나타났기 때문에 역전 가능성이 지난 주말에 보도가 됐는데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아직은 17대 11.6으로 한국당이 소폭 앞서가고 있습니다. 야, 이게 좀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국회의원 수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한국당이 112석, 정의당이 6석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사이즈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정당인데 지지율이 뭐 리얼미터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이정미 대표는 아예 올해 안에 자유한국당 앞지르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충분히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역전 가능성이 단기간 내에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한국갤럽 조사가 샤이 보수 표심이 조금 감춰진 측면. 지난 지방선거 때도 서울 선거 조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2위하는 것으로 나오고 김문수 후보가 3위하는 것으로 나왔던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감안한다면 샤이 보수 표심이 조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샤이 보수들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갤럽 조사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여전히 한 5% 안팎 한국당이 앞서가고 있는데 이정미 대표 얘기대로 올해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당이 쇄신에 실패한다라고 하면 정의당의 역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정의당이 이렇게까지 상승세를 보이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그 국회 특수활동비 관련된 이슈만 해도 노회찬 의원이 다 반납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네요. 여러 이슈들에서 많은 국민들이 호감을 갈 만한 특수활동비 폐지를 노회찬 의원이 발의하고 정의당 의원들은 다 거기에 공감하고 뭐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정치에 대해서 실망한 많은 유권자들이 지금 부동층으로 무당파층으로 가 있었는데 정의당 쪽으로 조금씩 올라타는 거군요. 옮겨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조사하셨습니까? 이번 조사는 7월 9일부터 13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66,343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02명이 응답을 완료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였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택수의 여론, 이택수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지역의 온도를 막 보내주고 계세요. 근데 서울 아까 제가 26도라고 그랬더니 서울 26도는 될 것도 아닙니다. 여기 데프리카예요. 4402님. 낮에는요 살이 따가울 정도입니다. 그러셨고 유덕상님은 26도 서울은 시원하군요. 역시 이분도 대구 시민. 박하진님 포항입니다. 아침 6시에 28도로 시작합니다. 김권승님 지금 부산이요 28도입니다. 야,
더워요 정말. 예. 변상욱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은 어떻게 더위를 좀 피하십니까? 나만의 피서법? 대구 청취자분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 전에 대구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옆에 사람한테 예. 지금 몇 도야? 그러니까 35도요. 그러니까요. 예. 이 아주머니가 대답하시는 말씀이 35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더워. 35도인데 예, 왜 이러는 왜 땀이 나는 거야? 안동이나 분지들은 엄청 찔 때 찌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뭐 되게 카페로 도망가서 카페에서 주로 일을 하고. 옛날에는 은행 많이 갔잖아요. 은행 가서 잡지 은행은 읽고. 요즘 눈치 많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재밌는 잡지도 별로 없습니다. 빨리 문 닫고. 예. 카페가 역시 앉아서 일하기는 훨씬 낫죠. 은행은 일을 할 수 없어서. 아니면 마트나 백화점 가서 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자꾸 사 먹게 됩니다. 그래서 또 뭐 하나는 먹어줘야죠. 하루 종일 앉아 있으려면. 아유 정말 오늘도 덥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예 냉수를 통에다가 담아가지고 나가세요. 예, 텀블러 같은 거에다가 물통에다가. 더운데 오늘 평양냉면 얘기를 가져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평양냉면. 평양냉면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그러나 사실 가성비로 따지면 영양가나 뭐 이런 걸로 맛으로 따지면 너무 비쌉니다. 요새. 평양냉면은 왜 이렇게 비싸요? 원래 메밀값이 비싸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비쌉니다. 13,000원 막 이렇게 주고서 한 끼를 때우기는 너무 아깝습니다. 파는 곳이 많지 않아서 희귀해서 희소성 때문에 그런가? 좀 비싸요. 만드는 과정이 뭐 쉽진 않지만. 예. 근데 오늘 왜 갑자기 평양냉면 얘기해요? 일본 제국주의가 한반도를 강점해서 핍박하던 1920년대 예. 당시에 냉면은 최고의 별식이었습니다. 배달 음식 하면 짜장면을 생각하시지만 그때는 배달 음식 하면 다 냉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고 일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분업화됩니다. 예. 반죽꾼, 발대꾼은 면을 삶는 기술자고 예. 앞잡이는 면을 헹구는 사람. 앞잡이? 예. 왜 면을 헹구는 사람이야? 고명꾼은 이제 고기나 배, 무채 얻는 사람이고 홀서빙 담당이 있고 중머리라고 이거 배달꾼입니다. 왜 배달꾼이 또 중머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때는. 중간에 뭔가 연결해 주는 사람 이런 뜻인가요? 그런데 1926년 1월 몇몇 평양냉면집 중머리 자전거 배달부 16명이 동맹파업을 벌입니다. 1926년에 예. 중머리 16명이 동맹파업을 해서 1급이 60전인데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 1원으로 올려달라. 먹고 살려면 1원은 줘야 된다. 이렇게 1급 1원. 예. 예. 이 파업에서 냉면 배달부들은 1급 1원을 쟁취합니다. 그래요? 예, 진짜. 3년 뒤인 1929년에는 평양시내 냉면 배달부 160명이 동맹파업을 벌입니다. 그러자 냉면집 주인 32곳에 사장님들이 모여갖고 평양면옥조합, 예. 당시 이름으로는 평양면미회라는 걸 만들어서 배달부 160명 전원을 해고시켜버립니다. 잘라버립니다. 중머리 160명 전원을 강경책으로 나섭니다. 냉면 배달이 평양 일대에 완전히 끊깁니다. 예.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져갖고 평양경찰서가 나서가지고 중재를 해서 해결은 됩니다. 냉면 배달부들만 이렇게 파업 투쟁에 나섰던 거예요, 그 당시에? 1927년 기록 보면은 임중식 면옥이라는 그 평양 대동문 거리에 냉면집 좀 큰 게 있었는데 예. 하루 일과를 힘들게 끝나고 저녁 식사를 늦게 하는데 주인이 종업원한테 밥을 주는데 꽁꽁 얼은 밥을 준 거예요. 그것도 며칠 지나서 쉰 밥을. 예. 봉급도 적고 처우도 이렇게 엉망이면 일 못한다.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종업원들이 분개해가지고 파업을 시작하죠. 그래서 1927년 평양 냉면 노동자 전체가 파업에 들어가는 동맹 파업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냉면집 사장님들은 여기에 맞서서 블랙리스트를 만듭니다. 지금하고 비슷한 느낌도 좀 들어요. 사장에게 대드는 직공은 평양 어느 냉면집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걸로. 만약에 블랙리스트에 있는 종업원을 기술이 좋다고 받아줬다가 들키면 벌금을 물리는 거예요. 담합을 깨는 주인이 있으면 벌금, 처벌. 그렇죠. 그러면서 그 이후로 1936년까지 10년 동안 평양뿐만 아니라 신의주, 원산 등등 모든 평양냉면집 노동자들의 쟁의투쟁이 계속 이어지죠. 그래요. 근데 1920년 되면 조선총독부 시절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노동쟁의라는 게 가능했어요. 1921년부터 조선 노동자들의 동맹파업이라는 게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요. 22년에는 경성 구두공장, 23년에 경성 고무공장, 여직공, 26년에는 인천의 성냥공장, 여직공 동맹파업이 그래서 계속 왜냐하면 조선노동연맹이라는 노총이 이미 그때는 결성돼 있을 때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원하는 거죠. 결국 냉면 노동자는 산별 노조를 만들었고 또 사장님들은 요새 편의점 가맹점 협의회랑 비슷한 점주 조합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 충돌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런 거 하면 애쓴 흔적도 있어요. 어떻게요? 일요일은 보니까
노사협약으로 유급 휴일입니다. 유급으로 예. 야, 이건 상당히 그다음에 앞서갔네요. 식당이 뭐 사장님이 어디 휴가를 가시거나 해서 휴업할 때도 유급 휴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속 나름대로 노동자들의 권익을 조금씩 올려간 흔적이 보이는데 193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전쟁이 치열해지니까 일본 경찰이 대대적으로 탄압하면서 냉면 노동자 파업 투쟁은 이제 여기서 끝을 내죠. 지금이나 그때나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냉면집 사장님들, 가게 주인은 주인대로 어려움이 있었던 그렇죠. 거네요. 예. 100년 전에 냉면 노동자 파업의 핵심은 예.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임금과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거지만 결국은 시대의 변화거든요. 왜냐하면 땅 가진 사람이 농노처럼 하인을 거두어서 일을 시키거나 아니면 땅을 소작 주고 일을 시킨 다음에 가져가는 건 사실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죽어라고 일한 사람은 가난에 허덕이면서 죽어가는 게 이제 당연하던 봉건 질서 시절인데 이제는 바뀐 겁니다. 산업이라는 거는 땅이나 건물, 냉면 가게를 가진 사람과 거기에서 일하는 임금 노동자가 적절하게 조합을 이뤄서 이익을 내고 그렇죠. 그 이익을 합리적인 선에서 나눠 갖는 게 근대화인데 그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진통이 계속 일어나는 그게 거죠. 중요한 거죠. 네. 합리적인 선,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평양은 인구가 30만 명인데 냉면 전문점이 50곳입니다. 도심에만. 경쟁이 대단해요. 엄청난 경쟁이죠. 요새 편의점이.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죠. 편의점하고 비슷해요. 편의점이 지금 전국에 7만 개거든요. 무지하게 많잖아요. 예. 편의점이 일단 좀 한 3분의 1 줄어들면 이런 일이 좀 덜 할 텐데 당시에 냉면 가게는 냉면 가게대로 치열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일단 편의점이 너무 많아서 수익이 안 만들어지는 거지 최저임금이 너무 턱없이 올라가서 수익이 안 난다. 이렇게 보시기가 어려운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20년대 평양냉면집 얘기를 했는데 그걸 보면서 과거에서 지금을 비추어서 배울 점은 뭡니까 도대체? 일단 싸우려면 좀 크게 싸워야겠다. 냉면집 사장하고 냉면집 일하는 사람하고의 싸움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아하. 그러니까 지금 편의점 같은 경우 알바와 싸울 게 아니고 본사하고 먼저 싸워야죠. 매출에서 본사가 다 떼간 다음에 임대료, 인건비, 전기료를 내는 게 아니라 매출에서 임대료, 인건비, 전기료, 관리비를 다 제하고 남은 그걸 가지고 본사하고 편의점 주인하고 그때서 이제 나눠 가져야지 정상적인 이익 배분이 되는 건데 총 매출이익에서 본사가 일단 왕창 다 떼간 다음에 거기서 인건비 주랴, 전기료 내랴, 뭐 임대료 내랴 하니까 편의점주가 너무 어렵고 알바생들을 최저임금 오르는 것도 겁이 나는 거죠. 그다음에 상가 임대차 같은 경우도 임차 상인 위주로 바꿔야 됩니다. 5년 계약이 아니라 10년 계약으로 일단 넉넉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확보해 주고 재계약, 계약 연장할 때도 건물주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임차 상인이 우선권을 갖도록 바꾼다든가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편의점주에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길도 같이 터주면서 알바생의 최저임금 문제를 논의하는 건데 지금은 이상하게 알바생과 편의점주와의 싸움으로 자꾸 번지는 것 같아서 좀 을과 을의 전쟁을 바라보는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20년대 평양냉면집에서 배우는 지금의 상황.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드라마를 집필해서 화제죠. 지금 한창 방영 중인 드라마 미스 한무라비입니다. 배우 고아라 씨, 성동일 씨 뭐 이런 분들이 출연하고 있는데요. 판사를 주인공으로 해서 어떤 판사의 인간적인 고뇌, 또 리얼한 사건 사고를 상당히 통찰력 있게 풀어내면서 방영 내내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회입니다. 이 작가 겸 현직 부장판사에게 인터뷰 요청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아는데요. 방송 내내 일절 인터뷰를 안 하시다가 오늘 뉴스쇼에 첫 방송 출연을 합니다. 드라마 작가로 데뷔한 서울중앙지법의 문유석 부장판사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지금 호칭을 하려다가 잠깐 멈췄어요. 문 판사로 불리는 게 더 좋으세요? 문 작가님이 더 좋으세요? 글쎄요. 뭐 그냥 둘 다 어색한데요. 그냥 오늘 아침은 그러면 뭐 작가로 그냥 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오늘은 문유석 작가님 일단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요, 무슨요.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회 방송을 앞둔 소감이 어떠세요? 오늘 아침.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떠나보내기 싫다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크네요. 떠나보내기 싫은, 자식 같은 내 작품과 인사하기 싫은, 이제. 네. 그런 기분. 묘한 기분일 것 같은데. 그러네요. 아니, 휴직을 하신 것도 아니고 지금 판사 생활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열심히 판결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사실은 글 쓰는 판사로 원래도 유명한 분이시죠, 문유석 판사님은. 또 전에 저랑 인터뷰도 하셨어요, 이미. 그 꼰대 부장님께 드리는 글 그때. 꼰대 부장님, 전국의 꼰대 부장님들께 드리는 글. 하지만 드라마는 정말 의외였습니다. 드라마. 어떻게 드라마를 쓸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제가 판사한 게 더 의외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부장 판사님이? 저는 어릴 때부터 워낙 만화나 책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지하철에 앉아서도 이것저것 이야기를 공상하다가 내일역을 놓쳐서 지나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이에 어떤 꿈을 이룬 그런 거죠. 이제야 제 길을 찾은 겁니까? 그럼 누가 후반 작업을 좀 해줬습니까? 수정도 해주고 이렇게 드라마 작법에 맞게? 그렇게 될 줄 알고 썼는데 보더니 이거 그냥 찍어도 되겠다고 찍더라고요. 와, 진짜요? 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타고난 드라마 작가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배우분들이 콩떡같이 써도 찰떡같이 이해하고 해준 겁니까? 네,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또 단역분들 하나하나도 너무나 잘 살려주시고 있고 특히 저는 성동일 씨 연기하는 거 볼 때마다 반하곤 하거든요. 와, 저걸 저렇게 살리시는구나. 같은 대사도 훨씬 맛깔스럽게 살려주신 것도 많고 해서 아주 볼 때마다 감동입니다. 그렇군요. 그 태양의 후예 김은숙 작가하고도 미팅을 하셨다고요? 네, 사부님이신데 무슨 얘기냐면은 초반에 아무리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 1, 2, 3부까지인가 썼을 때 그 제작자에서 김은숙 작가님께 한번 그쪽도 불안했던 모양이죠. 불안해서 정말 이거 괜찮겠는지 한번 그랬더니 김은숙 작가님이 한번 보시더니 의외로 재밌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재밌다고 마음 놓고 한번 써봐라 이 톤으로. 다만 요러한 거는 좀 더 쉽게 썼으면 좋겠다라든지 몇 가지 도움되는 조언도 해주시고 해서 그때 되게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세상에, 태양의 후예의 김은숙 작가가 재밌다 이렇게 쭉 밀고 나가라,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간 검사나 변호사가 주인공인 법정 드라마는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미스 하무라비는 판사가 주인공 아닙니까? 판사. 그러게요. 세계적으로 드물 거예요, 아마. 드물죠. 미스 함무라비만이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지점, 특별한 지점이 있었을까요?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제가 20년 넘게 하면서 느꼈던 것, 하고 싶었던 것, 가슴에 맺혔던 것들, 진짜 이야기를 그냥 투박한 진심을 전하는 그런 마음으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박차오름이 이제 그동안 했었던 그 일들 때문에 오히려 어떤 위기에 몰리는 상황이 나오는데 여주인공이 그때 이런 말을 해요. 선의를 외롭게 둘 순 없다.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하고 싶었던 핵심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의를 외롭게 둘 수 없다. 없지 않느냐. 네. 그때 그거에 대한 결심으로서 하는 말이 이거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김승석 교수님의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는 책에서 인용한 말이고 제가 직접 김 교수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쓴 말인데요. 쏟아지는 비를 멈출 수 없다면은 같이 맞아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대사를 이제 하게 되거든요. 선의를 외롭게 두지 않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동료들이 선후배들이 그 쏟아지는 비를 멈추게 할 수 없으니까 같이 맞는 결단을 하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마지막을 이루고 있는데 저는 그 이야기가 참 가슴 깊이 와닿고 현실에서는 참 보기 힘들기도 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좋네요. 선의를 외롭게 둘 수는 없다. 쏟아지는 비를 멈출 수 없다면 같이 맞아야 한다. 근데 요즘 터져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무슨 재판 거래 의혹이니 현직 판사가 뇌물 수수를 했다느니 현실과 드라마 이 괴리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번 사태 최초의 근원을 생각해 보시면은
박차오름 같은 젊은 판사가 용기 있게 부당한 일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사직서를 던졌기 때문에 모든 게 시작된 거 아닌가요? 예, 예. 다만 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자체가 예. 저도 사법부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참담함을 느끼고 죄송함을 느낄 따름입니다. 아, 그러실 것 같아요. 문유석 판사. 사실은 판사분들 중에 이렇게 국민적으로 사랑을 받는 판사가 몇 안 되시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신데. 그건 너무 법원의 가슴 아픈 사태들을 보면서 누구보다 참담하고 씁쓸함을 느끼는 분이실 것 같습니다. 드라마 작가로 데뷔한 현직 부장판사 문유석 판사. 이 다음은 무슨 작품이 될까가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뭐 인생에 별로 계획이 없이 그때그때 하고 싶은 거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워낙 만화를 좋아했고 만화 중에는 어렸을 때부터 순정 만화도 엄청 좋아했거든요. 순정 만화요? 네. 그럼 뭐 베르사유 장미니 이런 것까지 다 보셨어요? 캔디니 이런 것 그런 걸로 프랑스 혁명 세계사 공부를 마쳤다고 봐야죠. 정말요? 오늘 문유석 판사에 대해서 몰랐던 걸 많이 아는데 그럼 언젠가 나는 이런 작품 쓰고 싶다 하는 꿈이 있다면? 뭐 특정 장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냥 가장 제가 살아오면서 보고 감동하고 좋아했었던 이야기들은 인생은 아름다워 같은 이야기예요. 로베르토 베니니의. 비극을 오히려 웃음으로도 승화시켜서 희망을 주는 그런 이야기. 또 우리나라로 치면 대장금 뭐 이런 이야기. 그런 것들이 가장 오래오래 남고 쓰는 사람도 보람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문유석판 대장금 저도 기대하겠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방영 앞두고 계신데 네네. 마지막 회에 굉장히 담고 싶은 이야기들을 많이 넣었다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네. 원래 뭐 최종회가 그렇듯이 어떤 가장 진짜 이제 솔직한 마지막 속내가 그리고 어떤 저의 희망, 저의 바람 같은 것들이 16부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거죠. 선의를 외롭게 두지 않기 위해서 쏟아지는 비를 함께 막기 위해서 그동안 나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들은 어떤 고민을 하는가. 그리고 박차오름 같은 세상의 소금 같은 소수의 존재로 인해서 다수의 우리의 주변인들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인간은 정말 변화할 수 있는가. 이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특히 뭐 아무래도 제가도 나이가 이제 부장판사다 보니까 한세상 부장판사 성동일 씨에 많이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데 제작진들한테 들으니까 최종호에서 특히 뭐 빛나는 묘연기를 해주셔서 다 울음바다였다고 하는데 한번 저도 시청자 입장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밤 11시죠? 11시. 네, 그렇습니다. 밤 11시 미스 함무라비 마지막 회. 혹시 지금까지 놓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은 놓치지 마시고 문유석 판사, 문유석 작가가 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는 뭔지 꼭 보고 공감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 판사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문유석 판 대장금 언젠간 꼭 나오리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스 함무라비의 작가로 드라마 데뷔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문유석 부장판사 만나봤습니다. 장재호님, 구미 31도입니다. 창원은 29도요. 김미숙님, 윤영보님. 광주는 거기에 비하면 가을이네요. 25도입니다. 하셨어요. 힘내십시오. 특히 밖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 응원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반에 돌아오죠. 김현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